안녕하십니까, 한성만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가형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점수가 나왔고요. 여러분 어쨌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의 마음가짐들이 막 생겼을 겁니다. 이 마음이 치열한 반성, 굳건한 결심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잠시 흘러가는 이 마음의 흔들림 때문에 돌아오는 여름이 그냥 지리하고 황망하게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오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점검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 점수로 여러분이 대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점수가 여러분들의 위치를 완전히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오는 동안에 나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하고,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점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럼 점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관건인데요. 크게 논하면 두 가지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거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30개의 문제가 주어지고 이 30개의 적들을 해치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풀 수는 있었는데, 집에 와서 풀 수 있었는데, 거기에 시간의 촉박함, 즉 시간의 쫓김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면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노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보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시간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의식하고 준비돼서 시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있잖아요. 흐르는 이 문제들이 특별히 이번 6월 모평인 경우는 상당히 평이하게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유 있게 임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대로 정상적으로 치열하게 임해서 문제를 풀어놨다 하면 20번까지 문제를 풀고도 충분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확보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말이죠, 풀다가 중간에 무슨 17번이라든가 18번이라든가 19번이라든가 이런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혹은 자신의 과거에 쌓았던 어떤 개념의 체계가 당장 떠오르지 않아서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체크하고 지나가는 시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뒤에 남아있는 21번 이후의 문제들을 살펴봤을 때 그 21번 문제가 말이죠, 매우 어렵고 30번마저도 매우 어렵고 29번마저도 매우 어려운 그렇게 구성된 문제들이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서두름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작년도 수능이 대변했던 것처럼 결코 거기 있는 그 문제들이 매우 어렵지 않게끔 구성되어 있답니다. 지금 6월 모평에서도 그런 효과가 상당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즉, 시간에 대한 이 의식이 서둘러 촉박하게 풀라는 말이 아니고 정상적인 리듬을 여러분이 갖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어떤 특정 문제가 나랑 당장 친숙하지 않게 느껴질 때는 체크아웃 지나가는 것도 매우 훌륭한 시간 전략이라는 점을 의식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내가 틀렸던 어떤 문제를 놓고 틀렸으니 기분이 나쁜데 그 왜 틀렸는지를 치열하게 점검하지 못하면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모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틀릴 때마다 가장 속 편한, 가장 안일한 그 자기 반성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문제를 더 풀어야지, 이런 단순한 감정상의 결의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 어떤 문제를 틀렸는데 틀린 그 문제가 전 진짜로
실수의 요소였는지 실력의 요소였는지 이것부터 우선 가려야 됩니다. 채점을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맞힌, 운 좋게 맞힌 어떤 문제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서도 사실은 내가 풀 수 없었던 어떤 문제야.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태도가 견지돼야만 여러분의 실력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전체를 놓고 확률 통계 파트가 여러분의 반성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확률 통계 파트 문제를 과거에 2학년 때 배웠던, 겨울방학 때 배웠던 어떤 개념 체계를 가지고 계속 소진해 오는 어떤 과정에 놓여 있어요.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 채로 적당한 주기로 적당히 문제를 풀면서 지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개념은 모자라가고 점점점 나의 문제풀이가 그야말로 완전히 생 노가다로 흐르는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잠시 뒤에 19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그 과정들도 한번 반성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실수가 실력이냐, 실력이 실수냐, 실수가 실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틀렸는지 반드시 실수냐, 실력이냐, 단순한 판단이 아니고 나는 도대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찾아낸다. 그 이유를 찾고 나면 명명백백하게 대부분의 상태가 실력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특히나 확률 통계 파트인 경우는 조건을 빼뜨리거나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 경우면 대체로 많은 경우가 오답으로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나온 그 결과를 실수라고 안일하게 치부하지 마시고 내가 왜 틀렸는지, 다시는 안 틀릴 방법이 뭔지 이걸 찾아서 차근차근 앞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별로 약간의 특성을 소개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통계 파트가 이번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느꼈던 여러분 실력보다 현저히 그 정답률이 떨어지는 단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풀이가 현저히 능력상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19번하고 27번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지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벡터 파트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시험 범위가 기하 벡터의 가장 어렵다고 하는 단원 공간도형 벡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면 벡터에서마저도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고리들을 정리하고 점검해야 해서 18번하고 29번 문제를 통해서 벡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 연산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보고 결과적으로 그게 공간도형 공간 벡터의 연산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적분은 이번 시험 범위가 온전히 수능시험 범위랑 똑같은 유일한 과목입니다. 해서 20번, 21번, 30번 3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텐데요. 잠시 말씀드리면 그 문제들이 그 난이도가 말이죠, 현저히 정상화되어서 다운되어 있습니다. 30번 문제는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어렵지 않다는 점, 다만 생소한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점을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기 전에 단 한마디, 여러분의 목표는 만일에 수능이 이와 같은 시험 형태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절대로 만점이란 목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상황은 만점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는 점,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기하 벡터가 결단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만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자, 옮겨가서 확률 통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갑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에 EBS 연계율이 70%인 거 알고 계시죠? 네. 19번 문제는 수능 특강에 어떤 문제랑 뭐 기본 정신이 네, 상통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게 수능 특강을 찾아봤는데요. 28페이지에 가면 4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풀어봤을 그 책 안에 이 정신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항상 확률 통계 파트는 복습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문 보시죠. 네. 의미 아닌 정수를 가지고 순서쌍을 찾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을 찾는 기본 태도는 우리 교과서에는 중복조합이라는 단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오직 4개의 숫자의 순서쌍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이쪽으로 잠깐 옮겨 써보면 x1이라는 수가 있고 x2라는 놈이 있을 테고 x3라는 놈이 있을 테고 x4라는 놈이 있을 테고 이런 놈의 순서쌍을 찾는 겁니다. 가봤더니 말이죠. 가번 조건에 따르면 n이 1, 2, 3일 때에 이웃하는 두 숫자 사이의 차이는 2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말했듯이 얘하고 얘 사이의 차이가 2 이상 난단 말이고 얘네 둘의 차이도 2 이상이면 얘네들의 차이마저도 2 이상인데 괜찮죠? 이 수들이 모두 의미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최초로 출발하는 x1이라는 수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즉 대소의 기본 구도가 정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런데 말이죠. 나번에 봤더니 x4가 12보다 작거나 같도록 이렇게 생겨봐야 됩니다. 만일에 말이죠. 이렇게 주고 x1, x2, x3, x4의 순서쌍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뭐야? 0부터 12까지의 13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인정하여 4개를 뽑는 거네 하고 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여기가 온전히 같을 수도 있는 이런 등식이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x1에서 x2로 넘어가는 과정에 2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니까 얘를 당장 A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 A가 2 이상인 수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같은 이유예요. 얘를 또 B라고 가정하면 얘마저도 2 이상을 기록합니다. C라는 놈을 설정하면 얘마저도 2 이상인 걸 이렇게 충족시켜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0으로부터 x1으로 가는 과정도 어쨌든 얼마가 늘어난 상태인데 얘가 그냥 x1과 같아. 괜찮아요? 근데 x1은 이미 써진 그 뜻대로 0보다 큰 것 같아. 그럼 말이죠. 요 마지막 부분도 다시 읽을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내가 차이들을 논하기 때문에 x4하고 12 사이에 또 차이를 생각해보자. 이 놈을 잠시 D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x4는 12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또 0보다 크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간격, 즉 차이들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했으니 그 차이를 쭉 표현해 준 결과 x1하고 a하고 b하고 c를 d까지 더하면 이 차이들을 차례대로 더하면 드디어 12라는 수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정되죠? 다시 가반의 저 말을 나열되어 있는 4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들의 차이니까 나번에 쓰여 있는 그 조건을 보고 요것만 더 생각했다. 그런 순간 아래쪽에 쓰여 있는 이 식의 뜻이 5개의 수들의 합으로 12를 만들 건데 둘은 0 이상인데 얘네들이 모두 2 이상으로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치환의 체계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x1은 그대로 두시고 a란 놈을 a'에 더하기 2로 b도 b'에 더하기 2로 c도 c'에 더하기 2로 d까지를 더해서 요 놈이 12 올시다. 이렇게 쓰면 이곳에 사용된
X1이든 A'이든 B'이든 C'이든 D'이든 모두 0 이상의 정수가 되고 이때 이들 모두 이 양식에서 버리면 여기 탁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드디어 0 이상 정수라는 즉 음한인 정수라는 이 부정방정식의 기본 해가 OH6이라는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로 결정됩니다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계산 다하고 2를 빼서 10 컴비네이션 6이 될 테고요. 10 컴비네이션 6은 곧 10 컴비네이션 4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답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 문제의 제1풀이에요. 수능 특강의 기본 마인드도 저와 같은 형태대로 여러분의 문제 풀이를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다른 풀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지어봅니다. 제시된 가나번 조건들을 그대로 써봤더니 결국은 이래요. 음한인 정수니까 0 이상인 수들인데 이 제일 큰 수가 10이 이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해석해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수들이 있었답니다. 이 13개의 수로부터 X1, X2, X3, X4 이 4개의 수를 추출하는데 보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이상 차이가 나고 2 이상 차이가 나고 2 이상 차이가 나면서 어쨌든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나가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되면 소위 블럭을 선택하는 문제 구조로 쟤를 해석할 수도 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0, 1, 2, 3, 4, 5, 12까지 쓰여있는 블럭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총 13개의 블럭이 있었는데 이 13개의 블럭으로부터 총 4개의 블럭을 내가 선택할 건데 그러니까 4개의 블럭을 4개의 블럭을 4개의 블럭을 4개의 블럭을 선택해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뒤집어 말하면 색칠된 4개의 이 카드를 저 칸 중 어느 4개에다가서 꽂아놓은 겁니다. 됐죠? 그때 어쨌든 이들은 갈수록 커져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색칠된 블럭에 쓰여있는 숫자를 X1이라고 가정하고 두 번째 X2라고 하고 X3라고 하고 X4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고의 사이 차이가 이 이상한 말은 이 사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블럭이 적어도 1개 이상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갈 블럭의 개수를 A개라고 가정하고 이곳에도 역시나 B개가 들어간다고 하고 1 이상입니다. 그죠? 1개 이상 들어가면 그 차이가 이상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그 블럭의 개수도 역시나 C개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요 블럭을 이곳에 갖다 꽂는다고 생각하면 X1의 위치가 맨 처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도 어쨌든 블럭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해서 여기 알파개가 들어올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X4 뒤에도 블럭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곳에는 베타개의 블럭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4개의 색칠된 블럭이 있고 지금 동그라미 된 요 5개의 지점에 알파계, A계, B계, C계, 베타계의 블럭이 갖다 꽂히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0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숫자를 써내면 내가 원하는 이 경우 전부를 생각과 똑같답니다. 되시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2학년 내신 대비 문제에서 열심히 많이 풀어봤던 주제입니다. 즉, 여러분 지난 겨울방학 때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까먹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현장에서 그냥 나열하고 황당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도전. 13개 블럭이 있었는데요. 어쨌건 색칠된 4개의 블럭은 이미 선택된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블럭은 없다고 치고 그럼 남겨진 블럭이 총 9개의 블럭이었는데 이 9개를 구성하기를 알파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베타라고 이따위로 구성하게 되면 1개 이상, 1개 이상, 1개 이상 역시나 똑같은 중복조합의 개념책에 딱 도달하겠지. 치환을 따라서 요 3을 저쪽에 가서 딱 빼내면 이와 같은 중복조합 OH6에 딱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처음에 풀이도 지금 막 한 이 풀이도 여하튼 중복조합의 핵심적인 개념 체계를 문제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얘를 표현하기를 주저해서 혹은 게을리해서 결국 최후에 0에서 2를 거쳐 4를 거쳐 6으로 가는 0에서 2를 거쳐 5를 거쳐 7로 가는 뭐 이런 따위로 이 수영도 따위를 그리겠다고 혹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유혹을 받았다면 네,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성적으로 깨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률 문제입니다. 그죠? 네. 19번에 비해서는 27번 문제가 어쨌든 더 완성도는 높아져 있습니다. 숫자가 1, 1, 2, 2, 3, 3이 하나씩 찍혀있는 6개의 공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답니다. 이런 사태를 만나면 여러분들께서는 과거에 출제됐던 그 수능 문제가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렇게 딱 쓰는 순간에 1이라는 수가 2개 있고 2, 3, 4는 1개씩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동등성이 파괴돼요. 얘를 가지고 어떤 세수를 뽑아서 크기 순서대로 A, B, C라고 할 적에 저렇게 될 확률을 찾으라는 과거의 기출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저 문제랑 동시에 이 문제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를 푸는 정신하고 저 문제를 푸는 정신이 동일해져야 돼. 그치? 도입부의 핵심만 말씀드리면 반드시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할 때는 공과 공들이 동등하기 때문에 이 공, 1이 적힌 공, 1이 적힌 공이 서로 다른 2개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하는 이런 조작을 거쳐야만 서로 다른 5개를 가지고 3개를 순서로 뽑아 나열합니다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 와도 사실은 1과 1이, 2와 2가 3과 3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2가 하나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률의 기본 원칙 낱낱의 공이 낱낱으로 구별돼야만 그들이 각각 선택될 확률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저 문제를 딱 보자마자 1A, 1B, 2A, 2B, 3A, 3B 이렇게 써서 서로 다른 6개의 공이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해야만 확률의 기본 개념 체계가 온전하게 구현된다. 됐죠?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 사건들이 동등할 때만 경우의 수를 세서 확률 계산으로 답이 나온다. 했는데 그 다음 말들이 다음 같아. 그지? 6개의 공이 들어있었는데 1개의 공을 꺼내되 확인한 다음 다시 넣지 않는다면 중복 추출을 하느냐 복원 추출을 하느냐 비복원 추출하느냐는 것은 결정적인 사태죠. 그죠? 해서 이런 것은 항상 밑줄을 긋게끔 우리는 연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꺼내 확인하기를 6개가 몽땅 선택될 때까지 하려니까 마치 그것은 한 줄로 나열하는 효과랑 동일해. 그치? 비복원 추출 일체는 나열하는 이 행위랑 완전히 동일한 효과 체계를 갖게 되었다. 됐죠? 어쨌든 저 6칸을 채워나갈 건데 그 6칸에 저 6개로 생겨먹은 숫자들을 가서 써버립니다. 써서는 보시다시피 m이란 수, n이란 수 둘을 비교했더니 앞에 있는 3개의 이 숫자를 그대로 세 자릿수, 뒤에 있는 3개도 세 자릿수로 이렇게 인정한 후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 커지랍니다. 그런 말이죠.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어쨌든 지금 같은 배열 체계가 여러분 시험지 여백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파트, 특히나 경우의 수능 파트는 주어진 실험 상황을 말로 글로 읽다 보면은 자꾸 혼선이 와요. 해서 적절한 그림의 형태로 표현하라.
이 표현하는데 30초 걸리지 않는다.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해줍니다. 이렇게 놓으면 너무나도 단순해, 그지?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어떤 세자리 숫자하고 어떤 세자리 숫자 중에 이쪽이 커질 방법이 당연히 첫 번째 경우로 배기 자리가 커지면 큰 수지, 그지? 해서 A1이 A4보다 커요. 나머지는 뭔데? 네 멋대로 해주세요, 이 말이지, 그지? 다음 또 있어요. 배기 자리 숫자가 서로 같은데 그렇다면 12자리 숫자 A2가 A5보다 커져도 그래도 역시나 앞쪽 수가 커요. 물론 가능성 입장에서는 100자리 숫자도 같고 12자리 숫자도 같은데 1자리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도 어쨌든 사고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이래야 저기서 똑같은 수를 넣고 나면 남은 수 자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워야 된다, 이제. 왜? 이곳에 공들이 또 서로 다른 형태대로 조합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이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려하면서 지워내야 나에게는 확신에 찬 이 풀이가 진행되고 그래야만 내가 얻은 그 수치에 대한 확신도 찾아온다. 됐죠? 여하튼 A1하고 A4 사이에 이 대소관계가 성립하도록 확률을 정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첫째 자리하고 요 네 번째 위치에 두 수를 쓰는 것에 관해서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그 경우를 찾을 건데 그럼 남아있는 네 개의 자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었을 적에 남은 네 자리는 멋대로 배열해도 상관이 없지. 이런 태도를 연지한다면 사실은 요 두 칸만 채워낸다라고 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인정이 되죠? 6개의 서로 다른 6개의 저 카드들 중 오직 2개만 뽑아서 이 두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 확률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당연히 이 두 자리에 순서대로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6 곱하기 5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자는 뭐냐? 여기가 여기보다 커지랍니다. 그럼 당연히 이들로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숫자의 쌍의 입장에서는 2의 1에 3의 1에 3의 2에 세 가지의 숫자 쌍이 있는데 반드시 지금처럼 이들을 다 구별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2가 오고 여기에 1이 온다 하더라도 2 중 A, B가 오냐 두 가지 1 중 A, B가 오냐 두 가지 해서 이렇게 써내지면 이러면 완전하게 확신에 찬 그 답이 된다. 항상 확률 파트, 경우의 수 파트가 될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곳에 표현하고 표현된 바대로 경우의 수를 헤아려 나가면 금세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도전. 이번엔 이 두 번째 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1, A4는 같으시고 A2가 A5보다 크시라고 그랬는데 역시나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자리는 뭐냐? 역시나 저처럼 멋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4칸에 관해서만 확률 계산을 해줘도 옳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히 저기 있는 6개로부터 4칸을 채우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분모가 될 것이고 그럼 분자는 뭐냐? 이처럼 표현됐을 때는 그냥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가주면 됩니다. A1, A4가 서로 같아지래. 그럼 당연히 이 말씀 어떤 수로 같아질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내가 그 자리를 1로 고정시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냐 B냐 B냐 A냐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2만큼 돼야만 A1, A4가 같아지는 그 경우를 계산했다. 그리고 난 후 이렇게 1을 썼으니까 이걸 지워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네들을 결정할 수 있다. 이해하죠? 네. 이 두 자리를 결정해버립니다. 얘가 크답니다. 수의 입장에서는 너는 3이고 너는 2여야지. 그러니까 그건 한 가지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A냐 B냐 A냐 B냐 그래서 2의 제곱만큼의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만 그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치열하게 치밀하게 계산해 나가면 그냥 한 번만에 그 답에 딱 도달할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됐죠? 네. 처음에 반드시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구성을 하여. 그러고 나면 마지막 계산은 남들은 실수할지 모르는데 나는 절대로 실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률 통계 거의 말이죠. 한 3시간 정도잖아요. 이 정도 시간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개념 정리를 다 할 수 있어요. 2주일에 한 번씩 3시간 복습을 해서 절대로 그냥 막무가내식 배열을 하는 그런 상태를 탈피한 이곳에서 시간을 벌어야 여러분들이 이른바 그 고난도의 미적분과 기하 벡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점, 시간이 생긴다는 점, 에너지가 남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기하 벡터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번하고 29번을 다룰 텐데 두 문제가 말이죠. 상황이 비슷해요. 18번인 경우는 두 점이 각각 움직이는 상태인데 이들을 가지고 합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버립니다. 29번은 지문이 훨씬 더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건 여러 개의 벡터가 나타나서 이 합벡터에 대해서 그들의 자취를 찾은 후에 필요한 내적 계산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벡터 연산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합벡터의 크기든 내적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그야말로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말은 저 문장의 구조들이 적절히 변형되어서 공간의 소재랑 결합하게 되면 그곳에도 여전히 그 문제는 타당하게 흐른다는 점을 강조해줍니다. 자, 18번 문제 속에 사실상 29번보다는 19번 문제가 훨씬 더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29번 문제는 작년도 수능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 그 문제를 제대로 해본 친구 입장에서는 뭐야? 왜 이렇게 성의 없어?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죠? 너무 문장이 비슷해. 이 부분이. 그러니까 푸는 방법도 얼추 알아요. 이 말은 뭐냐? 이게 무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의 카드가 소진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저런 문제만 찾아서 줄창 공부하는 바보가 되지 마시라는 점이에요. 해서 오히려 18번에 더 주목해 주세요. 자, 문제 상황이 다음과 같습니다. 좌표 평면이고요. 두 점이 찍혀 있고 쭉쭉쭉 해석이 돼. 그지? 요 주제를 이쪽으로 살짝 내려가서 요약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3,0랑 0,3이랑 반지름이 3짜리인 원주가 있었답니다. 이 원주를 흐르는 Q라는 점이 요만큼으로 존재합니다. Q는 그러니까 저 원주의 어떤 점이든 다 대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편 P라는 점은 x = 1이라는 직선상을 어디에든 놓을 수 있는 그런 점이었는데 이 점의 좌표를 1,a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줬어요. 그런 후에 이 합벡터의 크기 중 최대인 놈을 찾아서 fa라고 하랍니다. 이러면 말이죠. 이게 지금 기하 벡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함수적 요소를 얘가 내포하고 있는데 이 말이잖아. 그죠? a가 정해지면 합벡터의 크기가 여러 개가 생길 것이다. 그때마다 최대값을 찾아라. 그러면 그를 fa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즉 수학 문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란 놈이 정해지면 a란 놈이 정해졌다 해도 요놈 합벡터의 크기는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합벡터의 크기가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야? a가 정해지면 정해져야지. 이 말이 그게 아니지. 그치? 얘의 최대값이 어떤 값으로 정해진다는 얘기. 그럼 당장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치? a가 정해지면은 점 P는
어딘가에 고정될 것인데 P가 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지 않은 점 Q가 있다는 거지. 아, Q가 계속해서 움직여 다녀요. 그를 따라서 요게 크기가 변해가요. 변해가기 때문에 변해가는 그 값들 전체 입장에서는 OP 벡터하고 OQ 벡터하고 이 합의 크기가 A의 값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효과가 반영된 채로 요놈의 최대값을 찾으면 그놈을 FA라고 이렇게 두자는 얘기예요. A에 따라서 Q가 변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요놈의 최대값을 추적해봐라. 질문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특별히 그 FA가 5가 되는 순간에 A의 값이 하나가 아니고 질문에 A 값들을 곱하라 그랬으니까 상황이 하나로 벌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지? 이건 다 힌트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는데 이 문장의 기본 구조를 파헤쳤다는 말은 여튼 여러분이 그 태도를 견제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그죠? 만일에 F를 A를 상수라고 가정한다면 즉 점 P를 어딘가 한 곳에 고정시켰다면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점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막 있을 수가 있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 A가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점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고정된 채로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그리고서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어떤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생기느냐? 분명히 P도 막 변하는 거였는데 if 고정을 시켰다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변치 않아요. 그럼 쟤만 상대하면 끝이에요. 됐지? 항상 수학은 변하는 놈이 적어지면 질수록 점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그 치열한 독해가 일단 필요했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단순해집니다. 그죠? OP는 고정돼 있대. Q는 주르륵 변해간다. 그런데 그 둘의 합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작년도 수능이 대변했던 것처럼 OP랑 OQ랑 이 합벡터라는 것은 P는 잠시 고정된 점이라고 가정했다 하더라도 Q가 무수히 많은 점이 대변하기 때문에 얘를 새로운 어떤 점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 두면 무수히 많은 점 Q로부터 이와 같은 벡터 연산을 거쳐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점이 대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결국 얘 크기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때 벡터의 덧셈 연산이 의미하는 바가 기하학적으로 여기 있던 Q라는 점을 더해지는 그 벡터의 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지? 평행 이동을 시켜서 OP 벡터의 크기와 방향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점 R을 찍으면 나는 결국 요놈의 크기를 찾는단 말이 요놈의 크기를 찾는단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그려버릴 수 있다는 말이지. 그치? 무슨 말이죠? 이 원줄은 말이죠. 중심이 원점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평행이동을 OP 벡터만큼 하란 말은 중심이 P가 된 제로 저 4분 원줄을 옮겨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점 P가 지금 현재의 요 위치에 놓여 있다면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쪽으로 A만큼 평행시킨 거니까 저기 있는 모든 점들을 그만큼씩 평행시키면 너도 이리 와? 네.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쪽으로 A만큼 이따위로 평행시키면 결국 얘가 중심이 된 채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겨먹은 원줄을 그린다 이거지. 됐지? 그럼 R이라는 녀석은 바로 이곳에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다. 원점에서 R까지의 거리를 재버립니다. 그럼 원점에서 R까지 거리를 재는데 그럼 당연히 그 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찾는 것은 그 중에 뭐만 찾는다고? 최대값만 찾아요. 그럼 최대는 순간은 이걸 그냥 원으로 확 이렇게 그려내서 생각해보면 이 중심을 통과한 선이 그 반대편에 자신의 친구를 만든다면 이게 최대거리인데 이게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이쪽으로 돌아오면 올수록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 크기가 1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거니까 아, 최대 거리는 그냥 요 거리입니다 해서 딱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다시 원점에서 이동된 원주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이곳에 자신의 친구를 발견할 수 없을 적에는 아, 이 끝점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 거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보다시피 이 끝점이 만들었단 말은 3,0이라는 점이 1,a만큼 변동된 거니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찍어서 아, 너의 좌표가 4,a다. 그렇다면 4의 제곱 a 제곱 얘가 바로 이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고 얘가 5의 제곱 25가 되는 순간이 내가 찾는 a의 최대값, a의 값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림의 상태는 이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선이 4분 원주에 걸치지 않고 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원주가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선보다 아래쪽을 흐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의 그림은 저 A가 음수인 경우를 대변했다라고 딱 정론해주면 되다. 됐죠? 그 순간 A는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착되는 수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가 양수일 수도 있느냐? 그 상황은 따로 분석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아, 그 A 값을 찾아서 곱하라 그랬어요. 그지? 그렇다면 이미 분석은 다 끝났으니까 양수적인 경우는 아, 너가 저 위로 올라가서 이쯤 있으면 어찌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니까 주어진 원주를 얘가 중심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시켜서 요렇게 원을 그대로 그려보면 아, R이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결국 이곳에 있단 말이지. 원점에서 저 원주 위에 점까지 최대 거리를 재라고 했으니까 이제 너무 쉬워, 그지? 중심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뻗어나가면 끝이에요. 이 거리가 5가 되라고 했으니까 저건 그냥 눈에 보인다. 왜? 원주의 반지름이 얼마다고? 이게 3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거리가 2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 원점에서 1,a까지 거리가 2란 말씀은 아,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또 다른 a값 하나가 루트 3입니다. 이렇게 결정돼서 그 정답이 나타납니다. 됐죠? 자, 1번이에요. 이 생각을 그대로 적용시켰더니 평행 이동의 기본 정신을 따라서 자취를 찾다. 자, 벡터 연산이라는 것은 한 가지 풀이만으로 도달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풀이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태도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A라는 녀석이 고정된 어떤 상수라고 가정하고 점 P가 어딘가에 고정된 상태를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를 그대로 둬봤어요.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OP는 고정된 어떤 벡터라고 가정해보세요. OQ는 원주 중심에서 원주 위에 점까지 가는 벡터입니다. 그럼 그들의 합벡터의 크기를 다루랍니다. 얘는 동점이지만 얘가 고정된 점이었다면 나는 요놈 벡터를 순식간에 이런 벡터로 변형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면 뭔 소리냐? 요 OP 벡터의 반대편 대칭점 하나를 찍어내면 이곳에 P'이라는 점을 딱 찍어내면 OP 벡터하고 OP' 벡터는 서로의 역벡터하고 구조가 되고 이 식을 재해석해보면 결국 P'에서 Q까지 가는 이 벡터의 크기가 돼서 바로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아집니다. 됐죠? 조금 전에는 요 곡선의 모든 점을
중심이 P가 되도록 평이동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관찰자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점 P'에서 이 원주위의 점까지 가는 최대거리를 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아까 조금 전이랑 완전히 똑같은 효과지. 중심을 통해 반대로 가요? 친구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얘가 바로 최대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요 점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요. 이 거리가 4예요. 이 거리는 5예요. 이 거리는 3이에요.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해서 딱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답니다. 그럼 또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이 이 선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P'이라는 저 점이 이 선상을 움직이게 되고 지금처럼 X축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심 통과한 그 선이 자신의 친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거리가 되죠. 됐죠?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치?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이곳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랍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서 요 원주까지 가는 최대거리니까 이번엔 그야말로 중심을 통과해서 넘어가면 저게 바로 최대거리고,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이 전체가 5인데 얘가 3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리는 2일 것이며 이 거리가 1이기 때문에 너는 루트 3이다, 그지? 그러므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므로 a는 루트 3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괜찮아요? 네. 어쨌든 대표적인 벡터 연산의 기본 구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했습니다. 1. 평행이동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얘가 만약 고정된 점이었다면 역벡터로 가서 두 점 사이 거리 문제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면 벡터의 모든 연산의 구조는 이 소재가 공간 도형으로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사고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가 지금 3차원 공간에 있는 도형이고 이 도형이 지금 X축 둘레로 회전되어 있는 반구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저놈이 Z축이 된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의 기출문제 속에서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벡터 연산의 기본 구조는 평면에서도 공간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맥락의 적용 방식을 갖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요 전반부 있잖아요. 어차피 지문이 일단 길어요. 지문이 길어졌단 말은 한꺼번에 쭉 다 읽을 수도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단락을 따라서 저 상황을 내 지면에 그대로 구현해내는 게 1차의 변별 요소입니다. 해서 말이죠. 공간도형 벡터가 29번 문제에 딱 등장하는 순간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요. 그래, 너 그림을 그릴 수 있니? 이게 일단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려요. 저게 단원 맞아요. 네. 양변을 제곱하고 x값을 이항시켜서 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의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위쪽 부분을 생각했는데 x의 범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놈을 그렸더니 원래 반지름 길이가 2루트 2짜리 이렇게 생겨먹은 원주가 있었는데 이 원주 중 x좌표 2로 딱 끊어내면 당연히 이런 y좌표는 2가 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2라는 점이 될 것이고 이놈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 아랫부분만 생각하려니까 이곳에 점 P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내가 봤더니 OQ가 2예요.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2짜리인 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잠시 뒤에 봤더니 POQ 각의 크기가 4분의 8이라고 합니다. 그럼 P가 어딘가에 놓일 텐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가능한데 그 어떤 상황에서든 O랑 P를 연결한 이 선에 대해서 Q는 반드시
45도를 이루면서 아래쪽에 있으려니까 P가 만일에 최초에 이 위치에 있었다면 Q는 당연히 여기다. 이래서 여기가 45도가 됐다. P는 또 다른 곳에도 그 점을 찍을 수 있는데 이때 항상 서두르지 마시고 점 P가 이 원주에 있을 적에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항상 극단적인 경계에 딱 서서 이 점이 여기에 있었다면 얘를 일단 찍어. 그런 상태 그대로 얘는 반드시 이 45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P가 돌면 Q가 따라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P를 이런데 일반화돼서 찍을 이유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아까 18번에 했었던 것처럼 P를 어딘가에 고정을 시켜봐라. 그럼 당연히 극단적으로 이 끝점에 찍어놓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인정이 되죠? 물론 여기 끝점을 찍어도 좋습니다. P가 만약 여기 찍힌다면 반대편 45도가 될 테니 아래쪽 45도가 될 테니까 이곳에 여기 어딘가에 Q가 찍히면 끝이에요. 됐지? 그럼 이제 눈에 보이죠? 이게 샥 이렇게 돈다.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 점 P가 특별히 여기 찍힌 이 순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도형이 샥 돌아오는 이런 구제도로 여러분이 답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죠. 첫 세 줄이 끝났어요. 넷째 줄 전반부에 점 P가 곡선 C 위를 움직일 때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점 P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 거다 말이죠. 도는 방향대로 Q란 점도 반드시 이렇게 따라 돌 것이다 말이죠. 이때 이런 식으로 원주를 따라 돌 때 반드시 여러분이 고려할 것은 어려서부터 계속했던 기본 마인드예요. 원을 따라 돈다는 말은 반드시 중심을 찍어 들어가는 게 관건이에요. 즉 P도 Q도 다 중심이 원점이에요. 영원히 이 원점이 회전하는 모든 녀석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란색으로 생긴 직각 삼각자가 있어요. 그 직각 삼각자가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지금 이 상태랑 똑같은 현상이 그냥 회전되는 각각의 상황마다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이해가 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끝나면 출제자가 말합니다. 간파하셨나요? 답을 드릴게요. 그래. OP를 움직이는 X가 있어요. OQ를 움직이는 Y가 있어요. 여기에 X가 있다. 여기에 Y가 있다. 그럼 내려가자마자 작년도 수능도 그랬어요. 그죠? 꼭 3개를 더 내요. 작년 수능은 친절하게 괄호를 쳐줬어요. 이번 이 문제는 아래쪽 바로 위에 있는 XY의 움직임을 가지고 당신 이 괄호를 칠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럼 저걸 괄호 치자마자 OX 벡터하고 OY 벡터, 그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X라는 점, 여기 있는 Y라는 놈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X가 2, 3분의 1을 모두 움직이고 Y가 2, 3분의 1을 모두 움직이게 된다면 OX하고 OY 무수히 많은 점과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 이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새로운 요 벡터로 딱 써내라. 이게 이렇게 되면 당신이 K라는 놈을 인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그런 말이죠. 얘네 둘을 이유 두 변으로 하는 그냥 평행사변형 하나를 예쁘게 작도해내시면 이 평행사변형의 둘레와 내부 전부예요.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겨먹은 빗금 현상이 나타납니다. 작년 수능은 이런 상태로 그냥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자취의 넓이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걸음 더 가볼 건데 그랬는데 그놈에다가 OP를 더해서 나의 목표인 Z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O에서 Z까지 가는 이 벡터의 정체는 조금 전에 내가 이 연산을 거쳐서 찾은 K 있잖아요. 그 OK 벡터하고 OP 벡터의 합에 지나지 않는데 이때 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점 P가 이곳에 고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여전히 너는 정점, 고정된 하나의 벡터일 뿐이고 이 무수히 많은 점으로부터 이놈 Z가 탄생되는 방법이 이것도 역시나 OP 벡터의 방향과 크기만큼 그대로 평이동시키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이 원점의 위치를 P로 갖다 놓으래. 그러니까 쭉 밀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쭉 연장선으로 뽑혀가서 여러분들 지금 2루트 2였는데 똑같은 길이 2루트 2만큼 뻗어나가서 거기서 수평 방향으로 이만큼 가시면 이렇게 뻗어 올라간 요 빨간색 영역 안에 Z란 점이 찍혔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제 드디어 X, Y들은 모조리 다 사라지고 Z란 놈 하나가 저 위에 딱 찍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그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해결했던 것처럼 P가 이렇게 회전된다면 이들이 회전될 것이다. 중심은 원점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중심이 원점인 채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럼 당연히 최종 도착점 여기에 대해서만 그려내면 충분히 여러분 손이 조금 후달려도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 그지? 다시 OP의 연장선에 똑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간 후 그 선에 대해서 45도 방향으로 평행사변을 작도해서 여기를 찾아내면 점 P가 이곳에 놓였을 때에 Z라는 놈이 놓이는 위치가 영역이 이만큼 될 것이다. 해서 말이죠. 이걸 모두 다 지워버리고 Z가 그리는 영역을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면 그럼 결국은 이게 몽땅 다 쓸며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서 Z의 영역 전부가 표현되고 얘를 영역 D라 하라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쓰여있는 내용까지입니다. 어쨌든 문장도 길어요. 이제 다 했다 이 말이죠. 저 그림이 윗줄 전부를 다 날려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짝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아랫줄을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도전, 점 D에 속하는 점 중 Y축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R이라고 찍습니다. 하필이면 그 점이 그 점에 여기에 R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OR하고 OZ의 내적을 생각합니다. 진짜로 R은 고정된 한 점일 뿐이에요. 고정된 한 점을 향해 가는 벡터랑 어떤 영역을 그리고 있는 점 사이의 내적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벡터를 연장선으로 뽑아서 여기를 기준선에 두고 이놈 Z를 OR 직선 위로 정상을 시켜서 정상까지 거리랑 OR 벡터의 크기를 찾아서 곱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나의 목표는 이 영역 전부를 저기다 딱 정상을 시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중심임을 잊지 않은 사람은 이 원이 그대로 돌아 여기 가야 이게 이 원의 반지름 선하고 만나게 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방향으로 수직이 작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영역은 지금 여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최대가 되자면 여기 끝점에서 저기다 수직을 꽂아서 이렇게 작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의 최대가 이 거리하고 곱해서 끝이다 이 말이지. 너는 2루트이고 너는 2루트이고 너는 2였는데 이 각이 45도니까 너가 그대로 루트 2예요. 그렇다면 최대 루트 2에 다시 뭐면 2루트에 루트 2니까 총 5루트 2하고 5R의 크기가 2루트였으니까 요게 내가 찾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20인가요? 네. 그럼 최소는 뭐냐? 당연히 가까운 쪽을 향해서 수직을 꽂으니까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아래쪽을 탐색해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절묘하게도 이 각이 45도예요. 이게 45도란 말은 원래는 얘가 될지를 견줘봐야 되는데 얘가 45도인데 얘마저도 45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이 선하고 수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상의 모든 점들이 수선의 발로 떨어지면 반드시 동일한 위치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저 순간이 곧 내가 찾는 최소값이 만들어진 순간입니다.
그럼 완성이죠. 그죠? 그때 최소는 OR 벡터의 크기는 1루트 2하고 요만큼 거리를 재서 곱하면 그만입니다. 그림 속에 이미 이 거리가 1루트 2이기 때문에 얘가 2라고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소를 찾으면 요놈은 OR 벡터의 크기 1루트 2하고 정상으로 떨어진 그 거리 2를 곱해서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2를 더해서 20 더하기 4루트 2가 내가 찾는 정답이었다. 됐죠? 네. 29번 문제는 어쨌든 당신이 과거에 작년도 그 수능기출 문제를 정확히 공부해 왔나? 그걸 점검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문제고, 앞서서 설명드린 18번 문제에 여러 가지 또 다른 풀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벡터 연산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차근차근 요약 정리를 해보고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쓸 건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수능에 그 29번 문제를 완벽하게 가볍게 해치우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29번 이 풀이를 마치고 이제 미적분 20번, 21번, 30번 문제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20번입니다. 지문의 흐름이 가번, 나번의 그 조건식이 아주 심플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가번, 나번을 정돈을 해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기억에 따르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증감을 따지라니까 미분해서 양수가 되는지를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금방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도 최대를 따지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지자면 그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추적해서 전체 함수의 개형을 추적하면 그 결과로부터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아주 가볍고 단조로워, 그지? 반드시 이 가나번, 특별히 나번식을 동원해서 f의 도함수 f'x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디귿번은 기억 니은의 효과를 새로운 조건, 요 부정적분 값 함수를 large fx라고 가정하고 요 값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여튼 나번식에 가보면 여러분 누구나 느꼈겠지만 이 부분 변수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해서 나번에 주어진 조건을 가볍게 정돈을 해보려 했어요. 가번에 주어진 조건은 fx가 0보다 크다 그랬는데 나번에 가봤더니 거기에 ln fx가 있고 그래서 썼나 봐 하고 일단은 생각해요. 변수 분리를 해서 2x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와 마이너스에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 곱하기 ft dt 이렇게 잽싸게 쓰고 이제 이 상태를 해석하러 왔어요. 항상 적분권의 변수가 포함될 때는 수치 대입을 전제로 빼기 2 요 제로. 자, 다시 수치 대입을 전제로 미분을 해나가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그래, 미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수치가 기본적으로 대입돼야 하고 그리고 나서 미분이 되어야 이 두 개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주어진 나번의 조건식을 온전히 다 변형한 것과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어떤 함수에 대하여 도함수가 같다 해서 원시함수가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수치 대입된 이 결과값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그렇게 성립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0을 대입해 봤더니 사라져요. ln에 f0가 제로예요. 그래서 f0 값을 찾았어요. 그놈은 1이라고 합니다. 해서 제 1번 조건을 찾았습니다. 미분하는 행위는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확 써보겠습니다. 그죠? fx분의 f'x를 찾아봤더니
앞쪽 미분으로부터 2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의 dt 이고 여러분의 뒤쪽 미분인 2x의 fx하고 여러분의 미분인 2x의 fx는 그냥 자동으로 사라지면서 이퀄 제로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린 지금 두 개의 조건식을 만났는데 기억과 니은이 말하기를 f'이라는 녀석을 찾아야 f의 개형까지를 찾아서 기억 니은에 답할 수 있다 해서 주어진 요 마지막 식으로부터 그대로 f'x를 찾는 식을 써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f'x는 요걸 이항시키고 분모를 찾아 곱해서 2배, 마이너스 2배 fx에 다시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가는 ft, dt 이렇게 생긴 식으로 변형이 돼,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번의 조건으로부터 요놈하고 두 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한다면 기억, 니은, 디귿에 모두 답할 수가 있는데 1. 그놈 식을 이리 살짝 끌고 와요. 그야말로 f'x예요. 한 번만 써봐요. f'의 x는 마이너스 2배 하시고 fx 하시고 인테그랄 하시고 0에서 x까지 가는 ft의 dt의 구조로 생겨봤습니다. 이것 또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대신 0을 대입하는 행위는 여전히 타당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f'의 제로가 0인 것도 알아낸 바 있습니다. 동시에 기억번의 숨기를 특별히 x가 양수가 되면은 무슨 효과가 생겨나느냐. 우선 이놈의 백스 부분은 최초 가해 조건이 또 말하기를 얘는 영원히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곧 이 피적분 함수 속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는 x축 위에만 생겼어요. 그 특별히 x가 양수가 되면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적분 구간도 양의 방향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마저도 양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x가 양수인 범위로 제한시킨다면 최종적으로 f'x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빼가 있었는데 양수의 양수니까 너가 음수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함수가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함수 fx는 감소합니다 해서 기억번이 참해. 어느 구간에서는 양수 범위에서는 감소한다. fx가 니은번을 풀기 위해서 당장 x가 음수인 구간도 생각해봤어요. 그 x가 음수가 되면 이번엔 조금 전과 완전히 동일한 맥락의 추적이 필요한데 얘는 영원히 양수래요. 양수 함수, 즉 함수값이 양수여서 x축 위쪽으로 생긴 곡선이 있는데 x가 이제 음수가 되어버리면 적분 구간의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적분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이건 따로 안 그래도 되겠죠? 네. x에서 0까지 적분해야 양수인데 뒤집은 거니까 자동 음수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빼기에 이런 양에 이런 음이기 때문에 음수인 x가 음인 구간에서는 f'x 자체가 0보다 커져요. 말의 뜻이 fx 함수는 음수 구간에선 증가하다가 양수 구간에선 감소하기 때문에 여하튼 fx 함수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겨먹고 x = 0 위치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지? 최대이자 극대를 가졌는데 당연히 그때 그 함수 값은 애초에 내가 찾았던 것처럼 1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1입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참이에요. 기억 니은이 참인 것을 이렇게 찾았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을 가볍게 풀고 났더니 마지막 디귿의 물음이 남았는데 이걸 살짝 지워버리고 디귿번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번에선 말이죠. 특별히 인테그랄 하시고 0에서 x까지 가는 ft의 dt라는 이 함수를 large ft라고 fx라고 하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추가된단 말이죠.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얻어냈던 결과들 요놈하고 요 세 개를 연립해서 처리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정답이 나타납니다. 되죠? 다시 기억 니은을 푸는 동안에
가번 조건하고 나번 조건을 가지고 얘랑이 이미 유도된 바 있습니다. 디귿번에 추가된 이 조건까지를 포함하면 얘를 가지고 얘를 해석할 수 있고 괜찮죠? 당연히 그 식을 여러분 라지 F의 입장으로 재해석해 보면은 얘는 그대로 fx이고 라지 fx는 얘가 스몰 fx인데 여러분 다 보는 것처럼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 라지 f의 프라임이란 말이지 해서 좌변에 f 프라임 x가 남아있는데 우변의 모습이 마이너스 2배 하시고 라지 f의 미분식에다가 라지 fx가 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됐죠? 물론 요 놈마저도 라지 f라 그러면 얘를 또 한 번 미분한 거니까 라지 f의 2번 미분인데 디귿번의 지문의 흐름이 디귿번의 지문을 그대로 써보면 f의 1이랑 라지 f1의 제곱이랑 이놈의 합이 1이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대에 라지 f의 모습과 스몰 f의 모습이 필요해. 이 말이지, 그치? 즉, 여러분 이대로 둔 채로 이리 갈 방법을 찾아봤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적분된 모습이 얘요. 얘가 적분된 모습에 얘가 있다 이 말이지, 그치?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양변을 그대로 적분해내면 원하는 정답에 이르겠습니다. 좌변을 미분했더니 적분했더니 좌변의 적분으로부터 fx에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나올 테고 우변의 적분은 그대로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에 라지 f에 x에 제곱에 이 말이지, 그치? 적분상수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상관은 없답니다. 이렇게 찾아낸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인데 거기다가 1 대입하면 여기서부터 이 모습이 등장할 테고 여기서부터 이런 모습이 등장할 텐데 당신은 그러면 C를 정할 수 있나요? 이게 마지막 물음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찾았던 0의 이 조건 그리고 이런 식에도 역시나 적분 변수에 x가 있기 때문에 적분간에 x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라지 f의 제로가 제로입니다. 이 사실을 이곳에 적용시켜 나가면 C가 그냥 한 방에 끝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 대신 0을 한번 대입해 주시고 x 대신 1을 한번 대입해 내면 원하는 그 답에 도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쉽죠? 네. 0을 대입하여 f 제로에 1이에요. C를 더해요. 제로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C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고 1을 대입하면 F1에 마이너스 1에 여기 빼기에 라지 F의 1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참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죠? 마지막에 얘를 정한 후 내가 지금까지 정돈한 게 뭔가 얘랑 얘 있잖아요. 얘를 절대로 잊지 말고 적용해보면 끝입니다. 됐죠? 아주 심플하고 논리 정연한 흐름이 쭉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20번이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에게 답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 여기서 이루어가는 것만 내 머릿속에 딱 새겨두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능에 21번 문제도 이것과 정신이 유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을 가봤더니 fx 함수가 너무 단순해요. 이 부분의 지문도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이 부분의 지문도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21번이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친구도 있을 텐데 작년도 수능시험 21번을 가보면 6월 모의평가로 가면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이게 6월에 21번은 무조건 어려워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사실상 부질없다는 것을 그들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fx가 미정계수가 한 개도 없는 제로 정확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너무나도 전형적이기 때문에 x분의 ln x라는 이 함수는 여러분이 그냥 그릴 수가 있어요. 속도감 있게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시고 x의 제곱분의 미분하고 곱해서 빼기에 그대로의 미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렇다면 나는 당장 저 함수의 기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이죠. 여기 극점이 x좌표는 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곡선에 대해서 논하기를 지문에 첫 두 줄에 집중을 해보면 기울기를 전제로 접선을 찾아서 접점의 x좌표를 gt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t가 양의 실수니까 이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양의 기울기라는 어떤 접선들이 막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치?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극점의 왼쪽 부분의 곡선 따위를 상상하시고 이 곡선들에 대해서 어디서든 접선을 거나가면 기울기가 양인 접선들이 나올 것이고 그를 대변해서 이런 접선 하나가 있었다고 해볼 수 있다. 그 저놈의 기울기가 t일 적에 이 접점에 x좌표를 찾아내려가면 그곳에 gt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첫 두 줄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저 그림이 대변하는 바 f를 미분해서 x좌표인 gt를 집어넣으면 언제나 항상 t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더 크게 만들면 당연히 이 접점의 x좌표가 변해요. 그 말의 뜻은 t가 양수인 것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t라는 놈이 양수일 적에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지. t에 관해서 저 식을 미분할 수도 있고 수치를 대입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식이 됐다. 자, 그런 상태가 됐는데 다음 줄 원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그어서 기울기가 a일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당연히 원점에서 접선을 그리니까 이번에는 이곳에 점을 찍고 접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봤다. 당연히 이놈의 기울기가 표현된 대로 a일 적에 나는 이 접점이 있잖아요. 이 접점에 x좌표란 약속된 대로 기울기가 t면 접점의 x좌표가 gt였으니까 특별히 원점에서 근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해도 그의 기울기가 a인 한 필연적으로 이 교점, 접점의 x좌표 여러분 ga일 수밖에 없어요. 됐죠? 해서 노란색 접선이 대변하는 바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이고 빨간색 이 직선이 뜻하는 바는 특별히 이 점이 원점에 찍혔을 때 ga라는 상수값을 정할 수 있고 a라는 상수마저도 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 그림이 생겨봤습니다. 그럼 저 상황을 대변하는 식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 이제 곧 답에 도달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이 점의 좌표를 찍으면 ga, f괄호 ga.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1. 미분계수 f'의 ga를 대입한 거랑 당장 원점과 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일 테니까 기울기 a를 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식으로 결정돼요. 제일 번씩입니다. f' 속에 ga를 집어넣은 결과가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식에다가 a를 대입한 거랑 똑같아요. 됐죠? 그런데 나는 이미 f의 미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얘를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히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원점과 저점을 이은 기울기, 그지? 그럼 당연히 x좌표는 ga가 될 것이고 저 분자에는 f에 ga가 들어갔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 하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 그대로 요놈 식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했더니 ga, x좌표를 제곱하시고
분자에서 1 빼기에 ln의 GA라는 것을 찾아내면 반드시 얘하고 얘가 같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식은 GA분의 그럼 F의 GA는 뭐냐? 최초의 F식에다 확 집어넣는 거니까 GA분의 LNGA 그러니까 우변도 여러분의 제곱이 되고 LN의 GA라는 이런 식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식하고 그 식이 같아져야 되는데 분모가 서로 같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끼리 서로 같아야 될 테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같습니다. 해서 LN의 GA를 찾습니다. 넘어와서 2배가 되고 나눠서 2분의 1이니까 결론 GA의 값을 찾아서 얘가 2의 2분의 1승이 됐어요. 자, 이때에 GA가 이따위로 생겼다는 말은 이 식을 원래 식에 재차 투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A 값 자체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 집어넣었더니 분모에서는 2가 나올 테고 분자에서는 2분의 1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A를 찾아봤더니 그놈이 2배의 2분의 1이더라. 됐죠? 해서 상수값 A도 정했고 그때 G 값도 결정되어 있다며.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최종적인 질문에 답하면 끝인데 최종 질문이 A랑 G'의 A라는 놈을 찾아냅니다. 그럼 A는 이미 찾았으니까 요 놈만 찾으면 끝이다 말이지. 그럼 이거는 G의 도함수에다가 저기 구한 A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너는 반드시 G의 미분식이 필요하고 그곳에 이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지. 어쨌든 절차가 G'X를 찾아야 돼. G'X 찾기 위해서 가봤더니 얘가 말하기를 모든 T에서 항상 상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 식의 양변을 미분하는 순간 내가 찾고 싶은 G의 도함수가 있단 말이지. 저걸 양변을 미분했더니 F를 두 배분을 하고 GT에다가 그대로 G'T까지 곱한 결과 얘는 1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G'의 A가 뭐냐는 여기 A를 대입하고 양변을 나눈 거니까 F에 두 번 미분에 GA를 넣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런데 이미 찾은 GA가 2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얘는 F에 두 번 미분식에 2의 2분의 1승을 대입하면 그의 역수올시다 이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이죠. 그치? 왜? 미분해보니까 이 식의 모습이 이 식의 모습과 같고 A 자리에 얘를 투입하려고 봤더니 이미 괄호 속 전체가 GA랑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대입한 결과랑 같대요. 즉 F를 두 번 미분해서 2의 2분의 1승을 대입하면은 그 결과가 내가 찾고 싶었던 요 놈과 일치하더라 이 말이지. 돌아가서 F를 두 번 미분하고 대입하면 끝입니다. 돌아왔어요. 두 번 미분식을 찾아. 이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수 미분입니다. 분모를 제곱하시고 분자 미분에 분모를 곱했더니 마이너스의 x가 되시고 빼기에 분자를 그대로 둬요. 1 빼기 lnx의 분모를 미분해서 2x를 곱했다면 이 빼기를 속으로 집어넣고 분자분모에서 x 하나를 약분해서 여기는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차피 x는 양수인 구간에서만 내가 사용할 거니까 최종 정리 x의 세제곱분의 2배의 lnx에서 빼요. 3을 빼. 그곳에 f 더블 프라임 속에 나의 목표가 뭐였다고? 2의 2분의 1승을 대입하는 거죠. 해서 2의 2분의 1승을 대입하러 왔어요. 했더니 분모 2의 2분의 3승이고 분자에다 쾅 집어넣었더니 요거 계산해서 1이고 빼기 3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2였답니다. 됐죠? 요놈의 역수를 찾아오면 내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너는 마이너스 하시고 2분의 2의 2분의 3승이래. 그럼 너하고를 곱하라.
해서 마이너스 하시고 4배 4분의 2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이게 루트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정답이 이렇게 찾았다. 됐죠? 해서 21번 문제인 경우는 구체적인 함수를 만났어요.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가 있어요. 구현을 하세요. 주어진 상황을 대변하는 이 상황의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처리하면 네, 넘치도록 네, 여러분이 그 값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난이도를 최대한 많이 다운시킨 그런 효과가 네, 지금 딱 눈앞에 나타난 그 순간입니다. 상당한 반성을 하셨나 봐요. 출제자님들께서 21번을 너무 어렵게 구성했던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자꾸 21번을 찍어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네, 21번 난이도가 정상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도전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30번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미 30번을 안 풀고 네, 29번까지만 풀던가 심지어 29번마저도 버리고 28번까지만 풀기로 하고 네,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서 전략 92점을 맞는 그런 전략을 세운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100분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네, 내 실력을 키워서 도전한다면 여하튼 나에게 100점의 기회가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자기 스스로를 다운시켜 놓으면 하염없는 추락이 나타나서 92점을 목표로 시험을 보다가 자기 점수가 82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아직도 우리는 6월 초에 서 있고 수능은 11월입니다. 자, 어쨌든 30번 문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를 봤더니 말이죠. 이 두 줄이 미정계수 2개가 들어있는데 사인과 사인이래. 식이 2개, A, B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번입니다. 여기서 일단 지문을 끊어서 A, B를 정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갔더니 Y 콜 fx하고 Y 콜 t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생각합니다. 그럼 저거는 많이 봤던 듯한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줄기차게 있었던 문제인데 어떤 함수가 1이 생겼다면 얘가 지금 y 콜 fx였다면 y 콜 t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놈의 x좌표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만일에 이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였다면 당연히 이 교점은 단 하나이고 y좌표를 정하고 왔으니까 얘를 f의 역함수에 t라고 써본 이런 경험이 여러분한테는 아주 많을 것. 심지어는 곡선이 말이죠. 이따구로 생겨먹어서 여기에 y 콜 t를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총 3개가 되는데 이 3교점 자체를 낱낱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어서 얘를 GT라고 하고 얘를 HT라 하고 심지어 얘를 IT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원래 함수 y 콜 fx의 입장에서는 저 f 속에 GT를 집어넣어도 t가 나옵니다. f 속에 IT를 집어넣어도 t가 나온다는 이런 구조의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수능시험 기출문제를 통해서 익혀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잘라버리면 극대를 통과하는 선과 극소를 통과하는 선으로 자르면 적어도 이쪽 구간에서만큼은 저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구간에서만 생각하면 역시나 저 조각함수는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 표현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구간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임하여 과거에 우리는 극대점 왼쪽 함수를 f의 원 함수라 하고 극대극소 사이에서 포착되어진 이 곡선 조각을 f2x라고 가정하고 마지막 오른쪽 구간 전체에 걸쳐서 f3x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이들 전부를 여기 나온 요 교점의 x좌표는 저 편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f1의 역함수의 t라고 쓸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찾아내려온 이 교점의 x좌표는 이 함수의 역함수의 표현을 따라서 f3 함수의 역함수 t입니다라는 것을 여하튼 우리가 익혀봤어요. 다만 xn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 하나가 나타나고 지금 무슨 수열이야? 시그마야? 이렇게 생겨서 저 지랄 맞은 곡선이 밑에 등장하면서 머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해 봤던 이 정신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어떤 역함수 형태의 표현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 표현 fx를 이 출제자께서 그려주셨어요. 그러거든 이 선을 여러분들이 그어봤다면 교점을 포착할 수 있고 여기 x1 여기 x2 여기 x3 차례차례 교점의 x좌표들을 우리가 낱낱이로 표현해 가볼 수 있습니다. 해서 수열이라는 게 나타나는 중인데 항상 수열의 기본 정신은 최초의 요 국면에 총력전을 펼쳐서 당신이 문제풀이 시간 전부를 약 40%가량을 이곳에 다 집중시켜내라고 합니다. 왜냐? 이 다음부터는 그래프가 생겨먹은 기본 맥락도 주어진 함수가 나타내는 그 맥락도 주기함수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기 성질을 가지고 추적하면 돼. 항상 그렇다면 수열이라는 것은 최초의 규칙이 발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유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풀이 전체가 15분이라면 대략 7분여 시간을 이곳에 그냥 투입한다면 그렇게 풀어나가면 흐름이 맞아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도전 첫 두 줄을 풀어봤습니다. 4분의 8을 대입합니다. 대입했습니다. 얘가 2루트 2분의 1이고 얘가 루트 2분의 1이며 연립방 정식을 풀기 위하여 이번에 3분의 8을 대입하면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8분의 3루트 3이고 2분의 루트 3. 이거를 해체해서 A, B에 관한 연립방 정식을 풀어나면 3루트 2와 5루트 3이 나타나는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고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일일이 푼다는 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A 값도 구하고 B 값도 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그려보면서 A 값 16이 나오고 B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은 전제로 해보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저 첫 두 줄은 풀었습니다. 그러자마자 fx 함수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래 16 곱하기 사인의 세제곱 x랑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의 x라는 이런 함수가 돼요. 보자마자 말이죠. 사인 함수랑 사인 함수인데 사인 함수의 기본 특성이 대칭성과 주기성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사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 f의 주기 2파이만큼 끌고 나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 그지? 됐죠? 주기가 파이로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여기다가 파이 더하기 x 더하기 파이를 대입하면 부호반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어진 함수는 그 주기가 2파이인 것을 여러분이 관찰한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이 확인된 바를 바로 다음 이 그림에 그대로 입히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샥 거쳐와서 이곳에 딱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이곳은 2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동시에 말이죠. 이 함수를 다시 읽어보면 16의 괄호 속에 sin x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sin x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 즉 어떤 3차 함수랑 사인 함수를 합성시켜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합성함수 속에 들어있는 sin x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8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들어가는 그 값이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적이라면 함수값마저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fx 함수는 x 이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당연히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칭성을 갖게 된다. 해서 삼각 함수랑 만났을 때는 언제나 주기대칭의 성질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해서 말이죠. 이 그림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최초에 생겨먹은 요 극대점의 위치가 여러분들 미분해 보면 곧 알 텐데 이곳의 좌표는 그대로 2분의 파이가 되고 당연히 여기를 굳이 찍으면 2분의 3파이가 되고 당연히 그 다음 주기 성질을 따라서 여기는 2분의 5파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분 곡선만 분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 주기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초의 0에서 요 2파이가 되는 지점까지 불쑥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이 곡선 부분만 추적하면 여러분들이 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됐죠? 해서 거기 그림이 너무 좁은 범위에 너무 촘촘하게 되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 부분 있잖아요. 최초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해서 2파이가 되는 순간까지 거기만을 확대해서 그려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해서 말이지. 거기를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곡선의 모습이 이 파이까지 이렇게 놓여있다. 이렇게. 이랬지? 거기에 살짝 지워 이제. 살짝 앞으로 돌았다 옵니다. 그럼 얘 뜻이 뭐냐? 3루트 2라는 지점이 있을 건데 여러분의 x좌표가 4분의 8이었다. 그 말이지. 5루트 3 지점도 있을 건데 여기 좌표가 3분의 파이올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조금 전에 찾은 이 대칭성에 따르면 당연히 요 점의 x좌표를 찾으면 거기는 그냥 3분의 2파일 수밖에 없고 요 지점의 좌표를 찾으면 거기는 4분의 3파이가 되는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번 구간으로 딱 넘어가면 거기 모든 x좌표에다가 2파이씩을 더해나가면 다음번 구간들 계속 판박이처럼 찍혀나온다. 이랬죠? 이 상태를 전제로 7한 녀석을 긋고는 교점을 찾아서 x좌표들을 각각 수열처럼 x1, 2, 3로 표현한 후 요 적분이 뭔지를 어쨌든 찾아내면 C에는 C1일 때 X1이고 C2면 X2고 C3면 X3가 되는 항상 그런 수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주기 상태만 분석하면 여기에 여하튼 이렇게 흘러다니는 T라는 자식을 추적하면 반드시 요 처음에 왼쪽 곡선 어딘가를 거쳐서 이 아래로 떨어져 내려오면 이곳에 X1이라는 이걸 정했다. 그럼 T가 움직여 갈수록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요놈 X1의 위치가 움직여 갈 거라지. 됐죠? 다음 이 오른쪽을 가보시면 여기서도 또 만날 건데 이곳을 찾아 찍으면 이곳의 좌표가 X2 따위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한 주기를 통과할 때마다 두 개의 X좌표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됐죠? 자, 이러는 동안 요 말 있잖아요. 요 말. 저 말도 사실은 분석이 필요해요. T는 말이죠. 원래 1부터 14까지의 노예대비. 그럼 도대체 14라는 저 수의 정체는 뭐냐? 얘가 그냥 대변해. 그지? 요 점의 y좌표가 2분의 8을 그냥 대입하면 14예요.
요 아래쪽 어딘가에서 만난다. 그 이름 도대체 뭐냐? 요것이죠. 요 극대값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 확인하는 절차는 실제로 저함수를 미분해서 극대가 되는 순간을 찾은 후에 이때의 함수값을 찾아내 보면 그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아래로 내려와 보면 적분이 벌어져야 되는데 적분 변수가 이 범위에 놓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사실은 t를 3루트 2하고 5루트 3 사이로 이렇게 제한을 하여도 cn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전혀 손색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14하고 어딘가 1 사이로 줬단 말은 그냥 t가 이 사이를 계속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인데, 그에 따라서 이 좌표값들은 결정될 거란 말인데, 마지막 질문에 적분 구간이 이렇게 지정됨에 따라서 원래는 그 범위에 있었겠으나 나는 지금 t를 3루트 2에서 5루트 3 사이로 이렇게 움직일 때만 그 순간만을 추적하기 때문에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x1이라는 놈도 이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고 x2라는 녀석도 이 범위에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만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성을 마쳤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놈의 y좌표를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중인데, 이걸 미분하시면요,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순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찾으면 하나가 2분의 8일 테고 또 하나의 값이 황당한 수치가 되는데, 그때 사인 값들을 각각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인 값을 그냥 여기로 재차 투입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저히 작기 때문에 지금 t는 이 범위 안에서 교점이 각각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씩 이렇게 찍혀있는 구조라고. 됐죠? 자, 이제 C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열은 처음에 주목하는 게 관건이에요. C1을 찾기로 해요. 인테그럴 하시고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식을 가봤더니 분자는 t인데 분모에 F괄호에 xn이 있어요. 이게 원인 한, 이것도 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만 주목한다 이 말이죠. 그놈에 대해서 dt를 해버립니다. 이때 여러분 머릿속에 잊지 말 것은 t가 말이죠, 요 구간에서 f 함수랑 만나고 그때 만들어지는 x1이라는 이 x좌표를 찾으면 t가 변해감에 따라서 x1마저도 변해 다니는 x1이 t에 관한 함수다 이 말이죠. 그지? 이게 도함수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네. 다시 x1이라는 것이 t에 관한 함수의 구조를 가졌다. 대신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x1이라는 녀석을 f 함수에 집어넣으면 t가 나온다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f에 x1이라는 놈을 대입한 결과 이놈의 t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x1이라고 하는 녀석은 함수 f를 요 범위로 제한시키면 반드시 f의 역함수 t에 지나지 않아. 됐죠? 요 조각에서만 생각한다면 그렇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이건 f의 역함수 t이기 때문에 얘 스스로가 t에 관한 어떤 함수의 구조를 가졌다 이거죠.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얘를 이제 해석해보라고 해요. 그때 얘의 도함수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놈의 양변을 미분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말이죠, f'에 x1이라는 게 생겼는데, 다시 한번 잊지 말 것은 x1이라는 것은 t와 상관없는 어떤 값이 아니고 반드시 t하고 f의 역함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미분은 반드시 dx1, dt식을 반드시 좌변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 결과가 1이다 이 말이에요. 했더니 너무나도 순식간에 요 놈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게 됐어요. 요렇게 생겼다 이 말이죠. 됐죠? 요 놈으로 양변을 나누면 그게 바로 이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dx1과 같습니다. 그럼 분자 남아있는 t는 뭐냐? 이미 요 치환식을 따라서 그 식이 완성이에요. 그렇단 말이지. 너는 인테그럴 하시고 요 t 부분은
F괄호에 X1이라고 쓸 수 있고 F'X1 분의 DT는 얘의 역수니까 그게 바로 DX1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됐죠? 그럼 오직 남는 것은 얘가 지금 부정적분이 아니고 정적분이기 때문에 T가 3루트일 때 T가 5루트 3일 때에 X1 너는 뭐냐 이것만 찾으면 끝이란 말이지. 당연히 그들은 이 식을 따라와 있고 아예 그림 속에서 표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쉬워. 그지? T라는 몸이 3루트가 됐단 말은 저 그림에 따르면 반드시 얘가 4분의 파이란 말이고 T의 값이 5루트 3이 됐단 말은 X1의 값으로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나요? 이런 순간 나는 지금 요 첫 번째 구간에서만 추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X1이라는 참자를 그냥 버려버려도 됐죠? 이 구간 안에 있는 X만을 생각한다면 여기 참자 X1은 첨자를 이렇게 지워버려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거지. 됐죠? 요 구간에서만 생각했다면. 그럼 그때 그 함수는 저기 쓰여있던 그 함수 자체이기 때문에 너는 인테그럴 하시고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다 이 말이지. 너는 세제곱인데 너는 사인을. 그럼 저 문제는 우리가 항상 치환적분으로 배웠던 아주 단순한 사태 2배의 사인 x로 살짝 묶으면 그냥 그 안에 사인 제곱의 8인가? 8 사인 제곱 8 곱하기에 사인 제곱의 x에 빼기 1의 구조로 적분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여러분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7 빼기 8의 코사인 제곱의 x 됐지? 그럼 치환적분을 하면 이 값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요.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적분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치고 이 잠깐 돌아오세요. 그래서 C1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C2가 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C1이 찾아지는 동안 이제부터는 속도감이 확 붙어갑니다. C2라는 것은 이번엔 요 구간을 분석하란 말인데 이 구간의 모습하고 조금 전 구간의 모습하고 차이가 있는지 공통점이 어떤 건지를 분석하면 하는 끝이에요. 타니스 2가 하면 얘가 X2가 되겠지.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 식도 2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그럼 잽싸게 그들을 써나갈 수 있는데 인테그럴 하시고 3루트 2에서 여기가 지금 5루트 3이 될 것이고 이걸 왜 쓰고 있지 선생님? 얘가 하면 되는데 지워요. 다시 해요.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형태가 되면서 F에 X에 DX가 되겠지. 원래 2였는데 뗐어요. 문제는 뭐냐? T가 5루트 3이 될 적에 얘가 지금 3분의 2파이가 되고 3루트가 될 적에 이게 4분의 3파이가 되기 때문에 요놈의 위치 관계가 여긴 뭐라고? 4분의 3파이가 되고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면서 적분 구간의 방향 자체가 반대로 뒤집혔어요. 그렇다면 너는 그대로 3분의 2파이에서 4분의 3파이까지 fx에 dx란 놓으면 부호가 반대다. 그런데 말이지 너하고를 비교해봐라 말이지. 그림 속에 답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우대칭이에요. 그럼 이 말이잖아요. 이 빗금친 부분이 얘잖아, 그지?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분명히 얘랑 그 넓이가 같아. 그런데 여기 부호가 빼기가 되겠다. 너가 바로 마이너스 C1과 같다. 됐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첫 두 구간을 분석한 결과로 왼쪽 녀석이랑 오른쪽 녀석이랑 넓이는 같은데 C로 계산하다 보면 너랑 부호가 반대, 너희들 더하면 죽어 이 말이야.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이 식을 분석해봤더니 C2는 마이너스 C1과 같답니다.
이다음부터는 죽이니까 굳이 C3를 쓰라 하시면 C1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이해가죠? C4를 쓰라 하시면 당연히 마이너스의 C1과 같아요. 그러기를 101개를 찾아 다릅니다. 그럼 2개씩 묶을 때마다 척척척척 사라지잖아, 그지? 아, 결국 내가 찾는 최종 정답은 단 하나만 생존하고 그게 바로 C1입니다 해서 얘를 결정하는 순간 정답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됐죠? 이리 오세요. 자, 우리는 이 산수를 거치면 정답에 도달합니다. 기억나시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합니다. x좌표 4분의 파이는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고요. 3분의 8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루트 2에 2분의 1에 요 괄호 속을 정리해 보면 7 빼기 8t 제곱이 되고 요 양변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에 dx가 dt가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sin x의 dx라는 녀석은 이곳에 2 곱하기 빼기 dt가 되는데 여기 빼기를 적분관을 뒤집으면서 이렇게 썼답니다. 했더니 간단한 2차 함수의 적분이 되었습니다. 산수를 쭉 해보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에 3분의 19에 플러스 3분의 17 루트 2라는 이 정도의 계산은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다 계산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서 여러분을 뺐더니 3분의 16이 되고 그래서 정답이 1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다시 30번 문제를 쭉 정돈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최초에 요 장면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쨌든 수능시험 문제 최고 난도 30번 문제 쪽에 이게 수열화된 문제들은 전년도 그 전년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고 항상 그랬을 때 그 수열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최초에 C1, C2 초기 국면에 최초의 장면에 주목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기함수의 성질을 가지면 이 부분에 집중하라는 것.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런 그림 상태에서 여기랑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지? 뜯어놓고 저기를 확대해 보면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해낼 수 있는가는 다시 여유롭게 초반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체 40%의 에너지를 이곳에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고 나면 언제나 수열은 곧 그 규칙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면서 101개 항을 찾아 더하라는 저 말의 뜻이 사실은 아주 결정적으로 초반전을 집중하면 설마 여러분 보고 101번의 산수를 하라고 하진 절대로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안에 있는 이 구조를 찾기만 하면 마지막 계산에서는 간단한 치환적분으로 게임이 끝났답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까지를 정돈을 해봤는데 여하튼 미적분 전부를 생각해보면 20번 정상적이었어요, 그죠? 21번 전혀 없이 쉬웠습니다. 30번 지금 최근 연도 여러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시험을 뒤져서 수열화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텐데 그 문제들을 쭉 비교해보면 대체로 주어진 상황을 수열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했고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그런 정신을 그대로 구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모의평가 전문항에 대한 분석과 각 단원별로 공부하는 방향들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단 한 말씀. 처음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6월 모의평가라는 현재 이 위치가 시기적으로 6월 초에 지나지 않는 점, 즉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점, 오직 문제는 여러분의 체력과 이 정신의 재구성, 파릇파릇하게 여러분의 정신을 재구성하는 이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지금부터 그 수능시험까지 뜨거운 여름,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힐 이 뜨거운, 나태해지기 쉬운 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6월 모의 평가가 되새김질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되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계기이기만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9월 모의 평가를 거쳐서 수능시험으로 갈 때에 우리가 오늘 맞이했던 이 사태, 28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25번 같은 문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경우의 수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것이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미적분에서 벌어졌던 여러분의 풀이 방법들을 반성적으로 점검하면서 공간도형 벡터 파트의 고난도 문제들에 집중적인 도전을 하는 그런 6월, 7월 여름방학의 공부 계획에 결의를 다지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